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0월 25일 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중에서 한 명은 회복됐습니다만 중태에 빠졌던 40대 남성은 엿새 만인 어제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인물은 직장 동료 30대 강모 씨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강 씨 집에서 피해자 혈액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성분의 독극물을 발견하고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중입니다. 또한 보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 이르면 오늘 부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있던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나 주민 20여 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불이 난 김치 냉장고는 화재 위험 때문에 제조사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 딤체 모델로 실제 리콜 수리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화재 원인을 합선 등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화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니아는 지난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김치 냉장고에 대해 연중 리콜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노후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창녕에 있는 국내 최대의 내륙 습지죠. 우포늪에 유독 붕어만 떼죽음을 당하는 미스터리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단 폐사한 붕어가 처음 발견된 건 지난달 25일인데 이후에 지금까지 7,000마리 정도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큰 일교차로 인한 수온 변화 등이 집단 폐사의 가능성으로 제기됐지만 많은 생물 중에서 유독 붕어만 떼죽음을 당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포늪을 관리하는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밤 10시 이후 최대 20% 감축됐던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오늘부터 차츰 정상 운행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에서 9호선, 우이신설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서울 대중교통 운행이 정상화되고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은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운행합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 완화에 맞춰 대중교통 운행도 되돌리는 건데요. 정부는 오늘 공청회를 열고 11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방역체계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23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35만 1천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5만 명 늘어나서 총 4,076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국 완전 접종자는 3,59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아침 출근길 짙은 안개가 끼는 곳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도에서 16도, 한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2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낮과 밤의 온도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10월 25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행복한 아침입니다. 자동차 관련 얘기부터 좀 나누죠. 안건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난 28일에 있었던 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28일에 그 유명 카페 체인점 있잖아요. S사. 네. 그 앞이 문전 성시를 이뤘다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동차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서 차 팔았습니까? 거기서 차를 판 건 아닌데요. 네. 바로 S사가 창사 50주년 기념으로 플라스틱
재사용 컵을 제공하는 그런 이벤트를 개최를 했거든요. 네. 요 컵을 수령하려는 소비자들이 영업 시작 전부터 줄을 섰고요. 일부 매장에선 대기 음료가 650잔까지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재활용 컵에. 그래요. 아니, 근데 기사 봤는데 커피를 사려고 줄 쓴 게 1시간이 넘었고, 그리고 직원들도 도망치고 싶었다고 이러다가. 그만큼 인기가 높았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쩐지 제가 갔을 때는 다 팔리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종이 빨대 쓰게 했는데 이제 맞아, 재사용 맞아. 컵 나왔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바로 이 환경 문제가 이슈가 최근에 되면서 소비자들의 인식도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앞서 이제 재사용 컵 주문 폭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고요. 또 요즘 마트에서 무라벨 생수나 탄산수 맞아요. 많이 보셨죠? 라벨 네. 없는 거. 페트병 몸체 뚜껑에 또 라벨을 없앤 무라벨 제품이 최근 소비자들에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네. 아, 저는 라벨 뗀 생수 정말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재활용할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일 뛰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수고를 안 그러니까요. 해도 돼서 정말 좋아해요. 아, 진짜 예인 씨 같은 경우 집에서 라벨 자기가 떼지도 않는데. 아, 제가 저렇게 좋아하시네요. 떼요. 참. 아무튼 친환경 열풍 이게 또 자동차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 네. S사에서 마트에서 자동차를 팔아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바로 이 재활용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버린 재활용 페트병이 자동차 매트가 되고 또 시트가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네, 국내외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최근에 재활용된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리사이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재활용품이 자동차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우선 해외 업체들 사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영상에서 보실 차량은 독일의 고급차 B사의 콘셉트 카입니다. 예쁘다. 네. 미래에서 차량의 온 차 모든 같아요. 부품과 재질은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졌고요. 또 만들어진 차량 차체도 100%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와. 자, 저 앞에 범퍼는 네.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했고요. 차 표면은 도색 대신 산화 처리된 재활용 알루미늄을 썼습니다. 타이어도 일반 소재가 아닌 반투명 천연 고무가 사용됐다고. 네. 와. 재활용품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 디자인은 너무 세련됐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영화에서나 볼 예. 법한. 네. 재활용 소재를 이용해서 차를 제조를 했는데 그렇게 만든 차를 다시 또 100%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 너무 좋은데요. 또 다른 차는 뭔가요? 또 다른 차는 이제 스웨덴의 명차죠. V사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V사가 내년 초에 출시되는 전기차부터 모두 동물 가죽으로 된 시트를 퇴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신차의 25%를 재활용 소재로 구성하겠다고 하는데요. 네. 또 와인 뚜껑으로 쓰이는 코르크 예, 맞아요. 마개 아시죠? 예. 요 코르크 마개를 재활용해서 인테리어에 신소재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야, 코르크마개가 자동차가 된다? 네. 야,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상상이 잘 안 그러게요. 돼요. 그렇죠? 야, 대단하네. 그러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어때요? 물론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를 발맞춰서 생산하고 있으면서 또 그 컨셉에 맞게 재활용 소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K사에서 출시한 첫 전용 전기차 E 모델인데요. 차량 한 대당 500ml 페트병 약 75개에 달하는 친환경 소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를 냈다는 거고요. 또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영국의 카본 트러스트사로부터 제품 탄소 발자국 인증을 얻었는데요. 이 인증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든 자동차의 생애 주기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을 하고요. 또 정해진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수여되는 깐깐한 인증 제도라고 합니다. 아, 그런 발자국이 있었네. 저는 발자국 붙은 티셔츠 같은 걸 봤어도.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 처음 봤어. 발자국 마크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네. 페트병 말고 친환경 소재가 또 있어요? 옥수수요. 우리 먹는 옥수수. 네, 옥수수로 먹기 만들어진 아까운데? 그런 친환경 소재가 있는데요. 식물성 성분으로 만들어진 차고요. 국내 H사에 처음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국내 H사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 G 모델에서 사탕수수와 옥수수 같은 식물성 성분으로 제작된 친환경 가죽을 시트에 적용을 했고요. 또 얼마 전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차죠. I 모델은 유채꽃 같은 식물에서 추출한 이런 천연 페인트를 사용해서 자동차 업계도 식물성 소재를 야. 적극적으로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차는
물은 마셔봤지만 옥수수 차를 탄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러니까요. 자동차는 채식주의자? 그러네. 아니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폐차 시킬 때 돈 드는 그렇죠. 경우가 네. 많은데 네. 요즘은 그 폐차한 차를 또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자동차 안전벨트 되게 튼튼하거든요. 네. 네네. 이런 거 가방끈으로 활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어. 실제로 그래서 그런 업사이클링 패션을 패셔니스타죠 배두나 씨가 입고 나서 엄청나게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최근입니다. 자동차 네. 소재로 만든 업사이클링 패션 아이템 배두나 씨가 고른 아이템 뭐였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화면입니다. SNS에서 화제가 된 사진인데요. 네. 마치 명품을 걸친 것 같은데 와, 걸친 역시 의상과 다르다. 소품 모두 폐자동차 소재를 재활용해서 만든 옷이라고 어머, 합니다. 예. 근데 굉장히 멋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에어백이랑 막 안전벨트 같은 거 뭐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 지난 14일이죠. 국내 자동차 기업 H사가 자동차 소재로 만든 친환경 의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폐 가죽 시트, 또 에어백, 안전벨트 같은 폐기물이 소재가 됐고요. 야. 글로벌 패션 편집쇼 B사와 L사가 참여해서 아주 트렌디한 멋스러운 디자인을 구현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여기엔 배우 배두나 씨와 더불어서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DP에서 네네. 한오열 상병을 맡은 대세 배우죠. 아, 구교환 배우가 구교환 씨. 함께를 했고요. 또 현재 디지털로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모델로 꼽히죠. 가상 아바타 모델 슈드도 참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세 배우들이 업사이클링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네. 궁금하실 겁니다. 함께 네. 들어보시죠. 이 민트색 예쁜 이 부분이 에어백이었대요. 친환경 소재를 쓴 자동차였겠죠. 유채꽃이나 사탕수수, 옥수수 이런 친환경 소재가 들어가 있던 폐자재를 또 한 번 패션에 응용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입어보니까 디자인이 재밌고 실용적인 것 같고 그냥 보기에만 좋은 옷이 아니라 모두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입어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근데 워낙 이렇게 착한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 인터뷰할 때 목소리만 들어가도 뭔가 뿌듯함이 그렇죠. 좀 느껴지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미래에는 뭐 당장 닥치는 그 미래에는 자동차를 폐차하면 네. 내가 입고 다녀라든지 아, 그러네. 옥수수 뭐 이런 걸로 만든다니까 네. 사료로 쓰든 이렇게 괜찮겠네. 자동차 폐차할 때 먹으면 되겠는데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 옥수수니까. 친환경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가고 있는 아, 거예요. 그럼요. 그죠?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볼까요? 자, 첫 번째 사연은요. 길에서 볼링을 한 철없는 이 10대. 사람. 10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어린 아니야, 친구들일 아니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볼까요? 아니야. 길에서 반대야, 볼링을 반대. 한 철없는 70대. 야, 이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쵸? 어떤 사연인가요? 볼까요? 자, 부산에서 일어난 네. 사건이고요. 내용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경찰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 가게 주인은 장혜인 씨가 하시고 네. 철없는 70대 역할은 뭐 우리가 해야 돼. 이정수 씨하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없는 70대입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구! 저는 70평생 막 경찰서 문턱도 안 밟아본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 근데 공 때문에 망신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친구랑 길을 걷다가 우연히 버려진 볼링공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이야, 이 볼링공 이거 버려져 있네. 내 왕년에 볼링 좀 쳤는데 말이야. 무슨 소리? 볼링하면 내 박수 쳐라 이거. 볼링! 양반이요. 이거 내 실력 한번
내가 내 볼 좀 인증해줄게. 던져봐. 못하겠지? 내 못할 것 같아. 눈 크게 뜨고 봐. 볼링이라는 것은 구멍 사이에 손가락 딱 집어넣고 딱 자세를 요래 잡고 자 독수리 샷 간다. 스트라이크. 누구야? 누가 여기 볼링공 던졌어? 아유, 야. 망했어. 네가 가라, 하와이. 티라. 그저 장난삼아 던진 볼링공이 한 가게를 돌진했고 유리창이며 집기를 다 부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결국 지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경찰서까지 가게 됐습니다. 아이, 경찰 선생, 내 억울하다 진짜로. 친구가 자꾸 부추기잖아. 그냥 장난삼아 한번 이래 슬 굴려본 거야. 됐고요. 박수철 씨. 7살짜리 애도 아니고 그 70살 넘은 노인분이 이런 짓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그리고 딱히 뭐 다친 사람도 없구만 좀 봐줘요. 아이고, 안 됩니다. 저 다른 것도 아니고 볼링공이에요. 야구공이나 축구공 던진 거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 공이 다 똑같은 공이지 뭐 볼링공이랑 뭐 다를 게 뭐 있어? 봐줘. 제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만 공이 다 똑같은 공이지 볼링공이라서 더 중한 죄가 됩니까? 진 너무 억울합니다. 앞에선 부추긴 친구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그런 건데 딱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얘? 아이고 진짜 위험한 너무 건데. 차갑다. 볼링공은 볼링장에서 굴렸어야 되는데. 너무 위험한데.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지난주 부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뭐 100g, 200g도 아니고 10kg의 볼링공이 굴러와서 10kg 짜리. 수백만 원대 기물을 파손을 했던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의 짓인가 했더니 경찰이 잡고 보니까 70대 노인이었다. 아이고. 아니 근데 정말 볼링공이 볼링장에 있어야 네. 되는데 당연하죠. 이게 어디에 있었길래 굴릴 수 있었던 그 거예요? 노인들이 계신 장소 근처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남성은 공을 들다가 실수로 놓친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과연 정말일까요? 그럼 CCTV가 있을 이 거 아니에요? 영상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또 들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 CCTV 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언덕길에 선 남성, 70대 남성 양손으로 볼링공을 잡더니 자, 바로 그게 중이 굴립니다. 아니잖아. 누가 붙은 볼링공 아래로 네. 빠르게 굴러가는데요. 자, 스피드 먹였나요? 도로를 가로질러서 해킹경에 지나가더니 안경원으로 돌진을 해요. 대박. 아이고야. 네. 저기 저 볼링공이 무거운 데다가 속도가 붙어서 피해가 컸겠는데요, 저거? 네, 안경원으로 돌진해서 그냥 거기 기물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실수가 아니라 제대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할아버지 오징어 게임 참가자 같은데요. 아니, 저게 제법 아니었어요? 굴러갔어요. 아유. 그죠? 이게 한 저걸 저걸 200m 정도 굴러간 네. 거죠? 저게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던 안경원으로 팍 튀는 바람에 거기 네. 피해가 엄청 컸다고 하거든요. 네. 15도 경사의 내리막을 따라서 200m나 굴러갔다고 합니다. 와, 결국 200m. 안경원의 유리벽을 어이구. 뚫고 어머머. 진열장을 박살내고 그리고 나서 멈췄습니다. 다행히 안경원이 이날 쉬는 날이었다고 해요. 그랬기에 망정이지 아니라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큰일 날 뻔한 일이었습니다. 네. 볼링공이 안경원 앞에서 튀어 올랐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랬구나. 앞에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이건 큰일 날 뻔한 네. 일이었죠. 아니 정말 아찔한 사고인데 사실 볼링공을 그렇게 내리막길에서 굴리면 누군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걸 알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이러셨대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당시 함께 있던 지인 한 명이 볼링공을 발견을 하고 한번 굴려보라며 부추겨서 볼링공을 하는 겁니다. 남 탓하고 있어요. 네. 주변 사람들이 굴러가는 볼링공을 잡을 줄 알고 무심코 그게 굴렸다는 건데요. 웬일이야, 뭘 잡아. 근데 일이 불거지니까 언론에서 취재를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볼링공을 만지다가 놓쳐버렸다. 네. 아차하고 실수한 거고 100% 잘못한 걸 인정한다. 잘못은 인정하는 건데 만지다가 놓쳤다. 실수했다. 이렇게 주장이 바뀐 거예요. 네. 공이 200m 내리막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속이 붙잖아요. 엄청 그 빨랐죠. 지나간 사람도 아까 보이던데 안 다치셨어요? 당시 내리막길에는 보행자와 운행 중인 차량이 많았어요. 근데 진짜 이게 천만다행으로 막 피해간 것 같아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네. 70대 남성은 안경 가게가 파손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결국 그 안경 가게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150만 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안경원 주인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70대 남성을
입건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마음 그래도 고우시네. 저 공이 차도를 가로질러 굴러갔는데 네. 인명피해나 차 사고 뭐 이런 게 없었다니. 오, 이게 정말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그렇죠. 예. 네. 아,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나마 이게 다행이다. 천운이었다. 이런 네. 반응들이 많았고요. 또 분노하는 댓글도 되게 많았습니다. 70대라더니 7살만도 못한 짓을 했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이거 공을 실수로 놓친 게 아니라 힘껏 굴린 것 같다. 그래, 그럼 이렇게 야, 얘기하는 그렇지. 분. 실수라기엔 폼이 제대로다. 이러면서 좀 의심하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실수였던 거면 그 공을 쫓아갔어야죠. 그러게요. 그렇지. 그냥 보고 있었던 것 같은 게 약간 의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요. 뭐 어쨌거나 근데 이 사건은 안경점 주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는데 근데 저는 원래대로라면 볼링공이기 때문에 야구공이나 축구공보다 더 중하게 처벌한다.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뭐 야구공이나 골프공을 던졌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겠죠. 네. 근데 여러분 다 볼링 쳐보셨죠? 네. 볼링공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쿵쿵 떨어지잖아요. 이걸 만약에 자기 발에 이제 떨어뜨린다고 해도 팔이 엄청 아프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제 손괴했기 때문에 일반 손괴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볼링공은 위험한 물건이 되기 때문에 특수 손괴죄로 가중 처벌이 돼요.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특수 손괴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재물 손괴가 아니네요. 볼링공은 특수 손괴. 그럼 만약에 아까 사람을 안 다쳤지만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더 죄가 더 중하게, 커지겠죠? 그렇죠. 지금 다행히 이 사건은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천만 다행이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노인이 살짝 미필적 고의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누구를 다치게 할 생각으로 이렇게 공을 굴린 경우라고 하면 특수상해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어요. 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2018년도에 궁중족발 사건. 족발? 그런 사건이 뭐냐면 네. 이게 지금 임대인이 임차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임대료를 굉장히 대폭 올린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그만 망치로 이 임대인을 막 휘둘러서 상해를 입혀서 네. 결국에 특수상해로 기소가 돼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아이고.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이 공을 굴린 노인이 자기가 뭐 실수로 했다, 또 뭐 놀다가 그냥 뭐 누구를 다치거나 재물 손괴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제 본인이 고의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사람이 안 다쳤잖아요. 네. 그러면 고의가 없는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는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처벌 규정이 없어요. 네. 그리고 처벌이 좀 애매한 상황인데다가 이 안경점 그 피해 가게 안경점이었는데 이 안경점 주인이 너무 착해요. 그래. 자기가 한 동네 사는 할아버지인데 연세도 아는 있으신데 사람이라고. 이거 굳이 뭐 수리비 정도 물어주셨는데 더 처벌받게 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 아, 그래. 네.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도 더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상해죄가 적용이 될 상황이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사실 이 피해자의 뭐 합의라든가 처벌 불원 의사랑 상관없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 다룰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그래요.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안 다쳐서 그렇지 만약에 사람이 다쳤다면 무조건 형사입건이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래요. 이게 장난이라도 정말 길거리에서 그래, 뭐 절대 이렇게 네. 굴리고 뭐 이러면 오. 안 될 것 같아요. 워낙 위험하니까요. 그런가 하면은 진짜로 사람이 다칠 뻔한 뭐 하늘에서 날벼락이 아니라 기상천외한 물건이 떨어져서 그래요? 엄청나게 에? 위태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물건이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그 영상 제가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이 영상인데요. 지난 6월 여의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자, 여성 한 명 걸어가고 있는데 네. 자, 걸어가고 나서 옆으로 뭐가 떨어집니다. 바닥에 떨어진 하얀 물체 뭘까요? 뭐가 떨어진 자세히 거야? 보니까 청소기네요. 청소기가? 네, 여성의 약 1m 옆에 청소기가 떨어져서 큰일 날 가까스로 사고를 피했고요. 네. 큰 충격으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청소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니 저게 사람이 이로 떨어졌다 뭐 어쩔 뻔했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범인은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아? 경찰이 탐문 수사를 4개월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아, 범인이 그래요? 누군지 특정을 하지 못했고요. 네. 중요한 증거인 청소기가 아예 박살이 나는 바람에 소유자의 신원을 밝힐 단서도 아예 찾질 못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번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종결이 되는 수순으로 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아유, 저 사건 이후에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주차장 다니기도 마음이 그랬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의도 청소기 낙하 사건의 범인이 잡히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되나요? 이제 범인의 머릿속을 들어가 봐야 되는데 범인이 일부러 저걸 던졌느냐. 그렇죠. 그러면 고의범이 되고 아니면은 이제 실수로 던졌으면 이제 과실범이 되는 거예요. 과실범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낮고요. 과실치상죄가 되고요. 고의가 될 경우에는 이제 상해죄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위험한 물건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가벼운 물건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그게 어마어마한 이게 파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어서 특수 상해죄가 될 수가 있고요. 사람에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수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베란다에서 떨어진 게 빨래도 아니고 청소기인데 청소기인데? 이게 고의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좀 이상한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고의가 아니었으면 처벌이 안 돼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고의범을 처벌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특별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의 경우라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아시는 과실치상죄가 대표적인 경우죠. 우리가 당연히 충분히 예견 가능한 어떤 위험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울여야 되는 어떤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서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한 경우에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또 다행히 이 어떤 재산 피해라든가 사람이 다친다든가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지는 않았지만 또 이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내심의 의사를 우리가 확인을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아파트에서 밑에 주차되어 있는 거 뻔히 알고 사람들 입주민들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청소기 같은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누군가가 다치게 된다거나 차가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미필적 고의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 뭐 특수상해 미수라든가 재물손괴 미수 혐의가 충분히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근데 평소에는 전혀 위험한 물건이 아닌데 가해자가 이걸 잘못 따라서 그렇죠. 위험한 일에 쓰이는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이런 일이 있다면서요. 예전에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부부싸움 하다가 화가 나면 남자가 에잇 하면서 맞상이죠. 그래서 어떤 60대 남성이 너무 화가 났나 봐요. 에잇 하고 맞상을 던졌는데 그게 창밖으로 날아갔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 지나가던 사람의 머리를 스치듯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지나가던 사람이 타박상을 입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우리 법원은 남자의 행위가 매우 위험한 행위다. 자칫 그럼요.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거 화난다고 이게 밥상 밥상 이거 던졌는데 실형 8개월 나왔어요. 그래요? 이거 뭐 타박상 끝나서 망정이지 뭐 더 큰 일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근데 밥상도 황당한데 설마 이거보다 더 황당한 무기가 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그 먹는 무 아시죠? 네. 무를 집어 던져서 사람을 다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무는 진짜 무기다. 실제로. 이거는 세지. 이게 지난 6월에 이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김장하다가 사건인데 했어요? 네. 아파트 입주민 김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가 나서 김장을 해서 던졌나? 그거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입주민이 이제 평소에 경비원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9층 높이에서 이렇게 아래를 봤더니 그 못마땅한 경비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화가 나서 무를 냅다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맞았어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경비원도 아니고 다른 입주민이었어요. 이 그 입주민 애꿎은 입주민이 얼마나 날벼락 같은 일이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 지금 특수폭행이랑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가 실제로 적용이 됐고요. 실형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건 일부러 했으니까. 아니, 먹는 무도 무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낙하 피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조심시켜야 돼. 정말 맞아요. 아이들이 그냥 무심코 장난 삼아 이렇게 던지는데 밑에 얼마나 놀랍니까? 그거 진짜 조심시켜야 돼. 네. 자, 다음 건 뭐가 있습니까? 자, 다음 사연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사연은요. 가슴에 이것을 단 변태 이웃입니다. 변태 가슴에 뭘 따라야지 이것을 변태가지? 가슴에? 네. 가슴에 꽃 달았나? 가슴에? 가슴에 꽃 달면 좋죠. 보겠습니다. 정답은 빨래집게. 자, 이 사건도 꽁트로 준비했는데 황당하네요. 뭐야? 상상하게 될 거예요. 자, 경찰 역할은 이정수 씨, 이웃의 아버지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 목격자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웃 아버지가 가슴에 꽃 단 사람은 빨래집게 단 사람 아버지가 한 건 아니에요. 아, 이런 그래요? 경우가 있어요.
주인공은 말이 없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끄! 저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희 집 입구에는 방범용 CCTV가 달려 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CCTV 영상을 돌려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글쎄 어떤 남자가 우리 집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 망측스러워. 망측스러워.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아유, 112.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네, 신고자분 무슨 일이시죠? 아니 저기 어떤 남자가 우리 집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있어요. 빨리 좀 잡아가 주세요. 네, 그 사람 인상착의가 어떻게 됩니까? 차기를 안 했어요. 네, 착의 안 했다고요? 예, 훌라당 다 벗고요. 네. 가슴에 빨래집게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빨래할 때 쓰는 빨래집게요? 네, 그 빨래집게요. 말하기도 민망했습니다. 저도 살다가 이런 변태 처음 봤습니다. 경찰이 수사해보니까 글쎄 범인이 같은 빌라에 살고 있던 이웃이더라고요. 저는 그 집 가족들에게 이사를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기 아버님, 아드님이랑 빨리 이사 좀 가주세요. 제가 요즘 트라우마 때문에 빨래를 못 하겠어요. 아니죠, 우리 아들이 뭔 짓을 했다고 우리가 이사를 갑니까? 빨래는 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 자세한 건 경찰서 가서 들으시고요. 복도에서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이랑 어떻게 한 건물에서 같이 살아요? 안 그래요? 근데 미안하게 됐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이사를 가기가 힘들고 우리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만 좀 참고 좀 사세요 좀. 참고 살라고요? 계속 전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어머! 복도에서 음란 행위를 한 남자와 같은 건물에 사는 것도 너무 불편한데 당장 이사도 안 해주는 거 있죠? 이웃의 변태 같은 행각을 보고 참고 살아야 됩니까?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참. 이거 왜 이러면 문 열고 나가기도 좀 나가기도 그렇게, 걱정될 것 멈칫되겠는데 이게 같아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난 18일 온라인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그 사연에 올라온 사람이 집 앞에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녹화가 되는 그런 CCTV를 설치를 했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집 밖에서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가 된 겁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작성자가 CCTV를 확인했는데요. 놀랍게도 나체로 음란 행위를 하던 그런 남자의 영상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야, 너무 무서운데? 그 네. 영상이거든요. 이게 작성자가 공개한 CCTV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우선 사진이에요. 네. 사건 당일 오후 5시 40분쯤 찍힌 모습입니다. 저 팬티 안 입은 건데. 제가 망측스러워요. 이게 네. 설명을 팬티를 하기가. 그리신 거죠? 한 남성이 알몸으로 계단에 서 있고요. 이 남성이 가슴을 빨래집게로 집은 채로 음란하고 미안하네. 있었던 겁니다. 아우 미안해. 정말. 아니 저녁 시간에 왜 계단에서 저렇게 그러니까요. 많이 더웠나 봐요. 저 가슴이 혹시 빨래는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된 거지? 저 너무 빨렸으면 이상한 그나마 사람이네요. 다행이죠. 작성자도 저희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살다가 이런 변태를 TV로만 봤지 실제로 겪고 나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 이런 반응이었고요. 또 네. 집에 4살 아이가 있는데 나오다가 봤으면 진짜 어떻게 할 뻔했냐 그렇죠. 이런 무섭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니 집에 아이가 있으면 더 겁나죠. 그렇죠. 잡았어요? 잡기는? 범인은 잡혔습니다. 네네. 신분이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이웃 남성 현역 상근 군인이었어요. 네, 사건 이후 남성의 가족에게 이사를 가달라고 사연자가 요청을 했는데 해당 남성이 이제 상근이다 보니까 출퇴근을 해야 하거든요. 출퇴근이 지역이 여기라 이사를 갈 수가 없다 이런 답을 받았고요. 작성자는 같은 건물에 살고 싶지가 않은데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상황을 이렇게 좀 답답함을 토로를 힘들겠네요. 아니 상근예 비역이면은 주소지를 옮기면은 부대가 바뀔 수도 있고 막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제대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준다는 게 말이 되나 싶네요. 완전 역대급이네. 빨래집게 꽂고. 저도 중학교 때 제일 끝쪽이 언덕에 있었는데 네.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 여자 여고가 있었거든요. 네. 학교 수업 끝나고 쫙 학생들 내려가잖아요. 모세의 길처럼 확 열려요. 무슨 일이냐면 애들이 와!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다들 비켜나가요. 네. 한 남자가 걸어오는데 그 서류 봉투 있잖아요. 그걸 들고 바바리 코트 탁 입고 너무 씩씩하게 걸어와요. 앞만 딱 보고 표정도 없어. 네. 근데 바바리 코트 그러니까 안에 아무것도 안 걸치고 바바리 코트 펼치고 막 걸어와.
근데 제가 그때 미술 시간에 그때 가위를 들고 있었거든요. 네. 가위를 꺼내서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저를 보고 제 가위를 들고 있으니까 진짜. 가위 칠건 아니었는데 저도 그냥 들고 있었는데 저를 보고 놀래요. 요만 분이셨. 아, 저도 가위를 들고 있을 걸 그랬나 봐요. 저희 학교는 바바리맨은 없었고 롱패딩맨이라고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구나. 네.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골목을 아예 지나가지를 못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트라우마로 저한테 남더라고요. 네. 아니, 패딩 여학교에 입은 그런 일들이 있네, 진짜. 있죠. 소리 지르는 거에 너무 희열을 느낀대요. 그래요, 소리 지르는 그래, 진짜 전 남학교만 다녀서 그런지 그 못 봤어. 남학교에서 안 그렇구나. 하더라. 근데 아무튼 이 사건이 남녀가 누가 봤어도 이제 트라우마가 됐을 텐데 그렇죠. 이게 근데 실제 이제 보진 않았고 CCTV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빌라나 복도 이런 계단 같은 경우에는 공영 장소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당연히 그게 공연 음란죄가 되는 거죠. 글쎄, 실제로 어떻게 처벌합니까?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2008년에 있었는데. 2008년. 네, 여러분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은 네. 이제 조금 단둘이 타면은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르는 남자랑 타면. 더군다나 새벽에 남성과 여성이 단둘이 탄 겁니다. 근데 이제 여성이 조금 이제 무서워하는데 남성이 갑자기 옷을 벗더니 음란행위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엘리베이터. 여성이 막 나가려고 막 버튼을 누르려고 하니까 그것도 막고 못 나가게. 그러니까 여성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경찰이 이 범인을 잡았는데요. 검찰에서는 이 남성을 공연 음란죄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했다. 근데 법원에서는 공연 음란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공연성, 즉 여러 명이 봐야 되는데 보통 여러 명 이거는 단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해서 다만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제 생각에는 공연 음란죄로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단 2명이 있어도 이 엘리베이터는 누구나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 사건 같이 아파트 계단 같은 경우에도 여러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연 음란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연에 빨래 집게 그 남자도 봐봐요. 그러니까 4살짜리 딸아이가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엄마가 그걸 목격한 엄마가. 그러니까 딸이 볼까봐 혹시라도 마주치기라도 할까봐 너무 긴장된다. 집 밖을 못 나가겠다. 그렇죠. 문 열기가 두려워질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게 되면 그 강제로 이사 가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게 뭐 마음 같아서는 집을 그냥 밀어버리고 싶겠죠. 맞아. 그런데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밀어버리고 강제로 물리적으로 쫓아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좀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되게 잘 확연했던 사건이 그 조두순 사건이었어요. 조두순이 형기를 이제 다 복역을 하고 출소를 했는데 이게 피해자 집 근처였잖아요. 근데 거기로 그대로 이사 왔는데 아무도 결국 쫓아낼 수 없었고 피해자가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긴 걸 우리는 모두 다 같이 봤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반성적인 어떤 차원에서 최근에 이 조두순 방지법이라고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 뭐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이 피해자한테 접근 금지 명령을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런 접근 금지 명령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되고 불안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그냥 안에 있었고 CCTV를 받고 범죄 위험만 이제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강제 이주가 어려운 게 이 네. 주민들이 너무나 이 사람은 끔찍하잖아요. 다른 곳에 이사 가라. 이사 가는 주민들은 또 무슨 됩니까? 어딘가에 살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교도소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참. 근데 그렇죠. 또 범죄자니까. 이 피의자가 지금 현역 군인이에요. 근데 그 군인 신분으로 이런 일탈 사건을 벌인 이런 사례들이 좀 있죠. 네, 지난 8월에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 알몸 상태로 활보하는 남자가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놀랍게도 휴가 중인 20대 초반 육군 일병이었습니다. 당시 역사를 빠져나온 남자는
육교를 건너서 한강공원까지 수십 미터를 도주하다가 잡혔고요. 야. 경찰은 공연 음란죄 혐의로 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강산역에서 한강 공원까지 왜 빨가벗고 뛰었을까요? 저도 사실 그게 의심스러워요. 도대체. 안 기자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모르죠. 저도 근데 궁금해요. 그 사람이 왜 안 알아왔어요. 관심을 끌고 싶어도 꼭 저렇게 끌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남자 당시에 이제 뭐 제정신이었습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요. 물론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음주 여부는 제대로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남자가 군인 신분임을 확인한 후에 군사 경찰에 인계를 했기 때문에 범행 동기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군인 신분이었으면 일반 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군법에 군법에. 의해서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게 더 높아요? 그렇죠. 이제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되거든요. 군인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일반 그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가 있고요. 또 재판도 일반 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처벌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교도소 갈 경우에도 특별한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군인일 때 발생한 일이니까 전역하면은 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군사재판을 받다 전역을 하게 되면 일반 민사법원, 또 형사법원 이런 또 데서 가야 다 되는구나. 재판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죄는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라는 말들 있잖아요. 명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경우처럼 보는 것만으로 타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례가 또 있었다면서요. 네, 이 서울 강북 일대 여학생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안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SNS에 한 남성이 빨간 차를 타고 가다가 여성들 앞에서 창문을 내리고는 본인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했다는 그런 충격 글이 올라오게 돼요. 미치겠다. 남성의 변태 행위 당연히 경악스럽죠.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댓글 반응이었는데요. 네. 자기도 그 남성을 봤다. 그런 목격자가 수십 명이나 더 있었고요. 길게는 10년 전부터 그 사람이 있어요. 어머머. 10년 전부터. 차에서 계속. 여학생들 앞에서 왜 젖꼭지를 만졌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10년 전부터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건 인간극장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잡혔어야죠. 이게 잡혀도 진작에 잡혔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남성 그런데 빨간 차를 타고 있었잖아요. 네. 빨간 차 덕분에 빨리빨리 요리조리 피해서 잘 도주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여학생들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을 해서 매우 오랫동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고요. 게시물에 달렸던 댓글 내용 보시면 네. 무려 10년 전에도 봤는데 또 저러고 있냐. 약간 요거는 한심하다는 의미. 그렇죠, 그렇죠. 아직도 예. 이러고 있니? 약간 이런 의미였고 노원구에서도 보고 도봉구에서도 봤다. 그리고 빨간 차 꼭지남이라고 이 일대에서 유명하다. 야, 이름도 참 남성의 음란행위가 오래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강북구 일대 여학생들한테는 빨간 차 그 기사 아저씨가 일명 바바리맨이네요. 그렇죠. 패딩맨 같은. 그렇죠. 여학생들은 얼마나 무섭고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결국 이 사람 잡혔죠? 네, 꼬리가 길면 다 잡히는 아이고, 거죠. 잡히죠. 그리고 이렇게 빨간 차를 타고 다니는데 모두 안 잡힐 리가 없죠. 10년간 지속된 빨간 차 아저씨의 행각은 지난 2019년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남성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70대 자영업자예요. 네. 여학생들을 볼 때마다 왜 자신의 그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했냐 묻자 이 답이 또 기상천외해요. 정말. 알레르기 피부염이 있어서 간지러워서 그런 변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수년간 이어진 여학생들 너무 웃겨서 진짜 너무 웃기다. 알레르기성 피부염 연고를 발라야지. 아니 어쨌든 10년간의 행각이 드러난 건데 그쵸. 차 안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본인의 차 안에서. 이것도 공연 음란죄가 돼요?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차량의 창문을 열었느냐 닫았느냐에 따라 그게 또 달라요. 더군다나 창문에 썬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디테일하네. 예를 들어서 썬팅을 하고 창문을 닫으면 사실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처벌하기 어렵지만 네. 썬팅을 안 하거나 창문을 열어두면 누구나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충분히 공연성이 이제 인정될 수가 있고요. 또 공연 음란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서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처벌하거든요. 충분히 여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게 일종의
정신질환의 한 일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겠죠. 처벌도 중요하지만 빨리 병원 네. 가서 치료를 받으시기 치료받아야 바랍니다. 맞아, 그럼. 치료받아요. 그리고 이게 더 나쁜 게 이 남성이 학생들,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고. 이런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네. 거잖아요. 사실 이 아이들은 신고에 굉장히 좀 소극적인 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맞아요. 이게 죄질이 더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 18세 미만의 이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어떤 신체 접촉 없이 성희롱만 한다고 하더라도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연 음란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그런 범죄에 해당하니까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한번 가보시기 그래요. 바랍니다. 피부과도 가야겠어요. 병원에 가야 그분은. 돼요. 네, 알레르기 있다고 하니까. 맞아. 자,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묻자는 일이고 결혼을 전제로 당당하게 사귀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두고 볼 기다. 네, 살면서 겪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인생 Q&A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 네,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둔 30대 아들이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평소에 절대로 시어머니 노릇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너희 둘만 잘 살아라 하는 쿨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결혼 준비를 시키면서 제가 그런 것이 못 되는 인간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애비 며느리는 첫인상은 좋았어요. 원하지 않는 성격에 안정적인 직장도 다니고 있고 우리 아들도 그렇게 특별히 잘난 구석은 없는 아이니까 더 욕심을 부리지 말자 했습니다. 그런데 만날수록 점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나이가 동갑이라지만 남편 될 사람인데 제 앞에서 야 너 이렇게 부르고요. 남녀평등 부르짖으면서 결혼하면 살림이랑 육아는 반반씩 나눠 해야 된다는 둥 한 달에 용돈은 30만 원만 줄 테니 그 안에서 쓰라는 둥 하나하나 눈에 가시로 보였습니다. 제일 서운한 건 상견례 때였어요. 제가 혼순이 예단이니 허례허식은 생략하자고 미리 말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방 엄마가 정 그러시다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주변에서 손가락질 할 것 같고 저랑 제 자식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서 괜히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조금씩 감정이 상하다 보니 결혼을 2달 앞둔 지금 차라리 결혼을 엎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남들 같은 시어머니가 되기 싫었는데 막상 제 일이다 보니까 모든 일이 제 맘 같지 않네요. 이런 고민을 하는 제가 속물인가요? 아니,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그렇죠. 예비 며느리가 지금 이분 구석이 하나도 없는 네. 그런 말씀이신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네네.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시어머니뿐만 아니라고 합니다. 한 친정 어머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짧은 사연 보내주신 게 있어서 제가 대신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곧 결혼할 딸을 둔 저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이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예비 사위가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어서 고민입니다. 평소에는 딸을 행복하게 해줄 남자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그 남자를 보니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우리 딸은 키가 170, 여자치고 큰 편인데 사위는 170이 될랑말랑하고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알고 보니 월급도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 정도 월급으로 앞으로 처자식은 어떻게 벌어먹일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딸도 뭐 그렇게 잘난 애는 아니지만 신랑 될 사람이 너무 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위감에 대해 욕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딸보다 모자란 사위를 들이기 싫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결혼 반대하는 게 맞는 걸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 두 분의 사연이 지금 다른 사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비슷한 맥락은 뭐 거의 같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근데 지금 예비 며느리나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우리 딸이 뭐 그렇게 잘난 건 아니고 우리 아들이 뭐 그렇게 잘난 건 아니고. 근데 잘났어.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야, 이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두 분이 뭔가 비슷한 듯 다른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소장님이 이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참 사람 마음이 야릇해요. 이게 보통 드라마 볼 때는 우리가 열심히 욕했던 그 상황이 내게 벌어지면 내가 바로 그 괘씸한 장모 혹은 괘씸한 시어머니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볼 때에도 우리가 막상 내 얘기가 되면 상황은 달라지는구나 이 느낌을 좀 받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고부 관계뿐만 아니라 장서 관계에 있어서도 대개는 결혼한 이후에 갈등의 소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혼 전부터 생겨난 문제가 사실상 몇십 년이 이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요인 중에는 지금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왠지 외모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왠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맞아요. 왠지 얘가 며느리가 내 아들을 뭔가 이렇게 잡아먹을 듯한 내 아들에 대해서 막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면 그 첫 번째 인상, 두 번째 인상이 합쳐지면서 맞아요. 사실상 평생에 걸쳐서 갈등 관계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풀어야죠. 네. 아니, 정말 이렇게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도 못 끊어내요. 맞아요. 네. 이게 시어머니, 장모의 마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쿨한 시어머니가 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며느리한테 아유 뭐 예단 혼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가야 그래서 진짜 안 해왔어. 그러면 또 주위에 또 눈치 없는 그 시어머니들 있잖아요. 아유 니네 며느리 혼수하고 예단 진짜 하지만 한다 안 해왔니? 아유 너네 진짜 며느리 안 냈다지 못 쓰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서운하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내가 착각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12월에 결혼한 제 친구 있거든요. 전화 왔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아니 뭐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야 되냐?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상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굉장히 심각한데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고부관계나 장서관계도 어쨌든 사람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이에요. 우리가 이걸 먼저 기억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도 반드시 선물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선물은 항상 사람의 길을 평탄케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괜찮다 하는 분들이 사실 제일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건 네가 좀 알아서 잘 챙겨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불편한 관계로 갈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아주 뭐 하지 말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작은 선물 정도는 우리가 경우에 맞도록 하잖아요. 그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소화하자는 거지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는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만일 이 상황에서 선물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규모를 줄여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단이 뭐 무슨 비싼 물건, 고급 호화스러운 물건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인 것 같아요. 저 집에서는 뭐 받았다는데 그래, 나는 맞아. 그렇죠? 얘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알고 우습게 뭐 보네. 이렇게 가는 건데 자 그래서 그 두 분 솔루션을 한번 봐야죠. 사위, 며느리감이 성에 차지 않아요. 저만 속물인가요? 이러셨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역지사지.
나는 성에 차는 부모인가? 뼈 때리시는데요. 아유. 촌철살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며느리의 그 강력한 발언이나 혹은 이런 내 아들에게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반말을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아요. 또 내가 맞을 그 사위가 사실 내 딸에게 넘치는 사위였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 자식이 선택한 배우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모의 유전자의 가장 최고봉이 내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우리가 잘 교육을 시켰고 잘 키웠죠. 그 자식의 눈은 충분히 성숙하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에서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딸, 내 아들이 선택한 그 배우자를 무시한다는 건 그의 모든 평생에 걸친 타고난 것과 선택하고 그 교육받았던 것에서 나타난 정수, 거기서 온 판단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작정 반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는 칸트의 이야기를 가끔 드리는데요. 네. 우리가 되게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사람의 지금 모습으로만 그걸 평가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최악의 평가다라고 그래요. 칸트가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한두 번 만나고 마치 어른의 눈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눈이라고 생각할 것 혹은 사랑의 눈이면 뭐든지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물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만일 그를 재력이나 혹은 현재의 모습으로만 판단한다면 그건 속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내 아이의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면 그 아이의 배우자들은 내가 마음에 들까? 내가 괜찮은 어른이고 괜찮은 부모로서 생각이 들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녀를 믿는 만큼 자녀의 선택도 믿고 존중해줘라라는 얘기였고 두 번째는 제가 속물이 맞나요라고 물었는데 그건 맞습니다. 네, 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아까 역지사지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그 시어머니도 전에는 예비 며느리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생각을 좀 하면 이해를 하고 좀 예뻐해주기도 하고 이럴 텐데 하도 오래돼서 그때 생각은 안 나는 거예요. 잊어버리죠. 어제 일도 생각 안 나는데. 네. 근데 사연 주신 분은 예비 며느리, 예비 사위가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결혼을 엎어버릴까 생각 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진짜 부모 뜻대로 파혼을 했어. 그러면 자식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내 자식이 데려온 그 파트너를 거절한 후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싫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거절했을 때 그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첫 번째, 내 아이가 겪을 좌절을 생각해 봤는가라는 것. 두 번째, 실제 나와 내 아이의 관계가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혹여 처음에 거절했다 나중에 그 파트너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관계가 거의 평생을 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택이 우리가 했던 그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애들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했던 이 거절 때문에 내 자녀가 만일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나와 완전히 평생을 척을 지고 산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새로 들어온 내 사윗감이 내 며느리가 늘 평생 그 상황일지 또 월급이 늘 그렇게 제자리일지 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나요? 그렇게 잘 판단해가지고 내가 선택한 배우자가 지금의 내 남편이고 지금의 내 아내잖아요. 네.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발전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늘 괜찮아지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건데 내 자식들 그리고 내 자식의 파트너들도 분명히 그럴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사연 주신 분이 네. 제 딸은 키가 170 정도 되는데 사위는 그만 못한 것 같고 거기다가 좀 너무 처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외모적으로 마음에 안 들 경우 이럴 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부모님 마음에 드는 그 단정한 인상이 또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일명 그게 상견례 프리패스상? 프리패스상. 예. 네. 제가 알아보니까 연예인 중에는요. 배우 이상윤 씨, 이승기 씨, 박보검 씨. 예. 이재용 씨 추가할게요. 네. 상견례 프리패스상 되게 진짜 힘든 게 화려하거나 튀진 않아요. 온화하고 단아한 그런 인상으로 처갓댁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인상인 거죠. 근데 이런 인상 가지신 분들이
흔하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아니 옛날에 그 이주일 씨가 불렀던 노래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이렇습니다. 얼굴이 못생겼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겨났는데 어떻게 수술할까요? 아마 그 얼굴 그 상대가 마음에 안 들었다면 네. 그게 뭐냐? 수술을 해도 그 수술한 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내 자식은 그 집 부모에게 괜찮은 얼굴일까? 괜찮은 외모일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오래 살아봐서 알지만 부부가 막상 살아보면 얼굴 얼마 못 가고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별로 상관도 없습니다. 살아보니 다 고기서 고기더라. 이게 우리들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해봤던 사람들의 결론이잖아요. 그 생각을 잘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한 객관적 시선을 갖되 말씀드렸죠. 역지사지란 면이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내 새끼가 그 집에 가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내게 온 내 자녀가 선택한 그 파트너에 대해서 내 자식처럼 품고 좀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어른들 표현으로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근데 싫으면 꼴도 보기 싫다고. 맞아, 다 싫으니까 다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내가 며느리일 때,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나 진짜 며느리한테 저렇게 안 해야지. 네. 구박받으신 며느리들 네,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옛말에 구박받은 며느리가 진짜 엄한 시어머니가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문득 궁금한 게 우리 이호선 소장님 상견례 때 혹시 기억나세요? 뭔가 앉아서 시부모님 상담해 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대화를 주도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는 목이 길고 손이 길면서 하얀 손을 가진 여성을 원했습니다만 봤는데? 어떤 봤는데? 것도 이제 갖추지 못했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저희 어머니가 갖지 못한 것을 제게 원한 게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분명한 건 지금 저희 시어머니하고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진 않으셨습니다만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지금은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좋다. 지금은 좋다. 네. 왜냐 처음부터 좋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니 더 괜찮은 사람 있잖아요. 저희 그렇죠, 시어머니는 지금이 더. 실제로 또 살아보니 더 괜찮은 시어머니였거든요. 네. 사람은 겪어봐야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 보면 세월을 그만큼 오래 사셨으니까 제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아유 우리 아들 힘들겠는데 해를 끼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는 예비 며느리들이 있고 있을 수 있죠. 사위가 네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자녀는 그걸 못 알아채잖아요. 근데 막 너무 좋으니까. 어른 눈에만 완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얘가 단순히 느낌만이 아니라 어른이 볼 때 이 사람은 그냥 아예 좀 별로다가 아니라 나쁜 사람이구나 나쁜 이렇게 기운이 판단이 들 때가 있는,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라도 일단 야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일명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래. 맞아요. 그래서 포에트죠. 반대하면 오히려 눈이 더 멀고 맞아요. 오히려 부모의 말이 잘 안 들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럴 땐 제일 먼저 내 자녀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평상시 질문하듯이 자세히 꼼꼼히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적어도 이 결혼은 조금 늦추셔야 됩니다. 늦추실 때도 안 된다 해서 늦추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 제가 상담했던 분은 이 사위가 그 전에 이제 조폭이었던 그 사위를 맡게 됐는데 사람의 심성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몸에 그림도 많고요. 또 이렇게 뭔가 모를 그 건강하지 않은 느낌을 이제 자주 받게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어떻게 했냐면 이 어머니가 병원에 일부러 입원을 하셨어요. 결혼을 늦추기 위해서. 결혼을 좀 늦추고 싶다 해서 심지어는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물론 지병이 있기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입원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결혼을 늦추고 그 사이에 몇몇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서 실제 이 자녀는 이 원래 예비 사위였던 이 사위와는 이제 멀어지면서 약혼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결혼을 약속했으면 우리가 약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결혼은 파기가 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잘 됐다 못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만일 이 결혼이 조금 더 탐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결혼을 늦추는 방법을 여러모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하긴 내 딸의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다 생각되면 참 이게 곤란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아까도 이제 우리가
내 집에 재가 들어오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이러잖아. 근데 요즘에 데리고 사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많이 없죠. 네. 우리 집에 들어오면이 아니고 이제 따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그 따로 이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내 아들, 내 딸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참 그게 잘안 안 되는 되죠. 거 같아요. 네. 자, 다음 거 한번 보죠. 네. 두 번째. 부족해 보이면 먼저 도와줘라. 예.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아유, 성에 차는 사위감, 성에 차는 며느리감이 어디 있겠어요. 성에 차면 그 사위랑 그 며느리는 어려운 사위, 어려운 며느리인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 아들, 내 딸이 사위감 또 며느리감으로 새로운 파트너를 데리고 왔는데 뭔가 부족하다 싶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딸과 내 아들이 누군가를 데리고 왔을 때는 곧 부모까지 고려한 상태에서 그 파트너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내 부모 눈에 찰까? 안 찰까? 맞아. 혹시 부족하게 생각하실까? 맞아요. 괜찮아 하실까? 외모는 어떨까? 경제력 어떨까?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덜덜덜덜 떨면서 아주 신중하게 그 파트너를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사랑한 그 사람은 나도 사랑할 준비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 내 아이의 용기와 내 아이의 선택에 대해서 기꺼이 함께하고 기꺼이 인정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보통 배우자 이제 선택을 할 때 그런 고민들 다들 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과연 좋아하실까? 그래, 맞아. 그러니까 그런 용기도 인정해줘라.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럼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내 행복이 아니고요. 자녀의 행복입니다. 그쵸. 그래서 막상 어떤 파트너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육감이나 며느리감이 부족해 보인다? 그럼 욕을 할 게 아니고요. 이 부족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함께 해줘야 될까? 이 부분을 고려해야 사실 막상 우리 가족이 되었을 때 그 선택, 그 도움이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스럽고 그럼 어떻게 내 딸한테 더 잘하고 맞아요. 내 아들한테 더 잘할 뿐더러 나와도 관계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실 게 부모님들의 걱정이 분명히 있어요. 부모님들의 염려가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의 결혼이라는 것. 나의 결혼이 아니고 그들의 결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 그 결혼에 그 부분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민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생애 조력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그 조력의 역할을 실제로 시행하시는 것. 그게 어른이고 그게 부모고 그게 내 자식, 내 아들과 딸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선택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사연 주신 분이 남편 될 사람에게 야, 뭐 너랑 아, 이건 아니야. 마음에 안 이거 싫어, 드냐. 이거 싫어.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만약에 그 예비 배우자, 뭐 사위나 예비 며느리의 어떤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그게 이제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게 결혼 전이라서 참 좋아요. 결혼 후가 아니라 결혼 전이라서 제가 늘 권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결혼 예비 학교나 결혼 예비 상담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들어오실 때는 대개 부모들의 요청도 함께 들어오고요. 각자 배우자 요청도 함께 들어오는데 그 경우 이를테면 우리가 며느리가 내 아들에게 야, 너 보기 안 좋은 건 부모님들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보기가 안 좋고 이거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은 기본적으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요소들을 부모가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결혼 예비 전 상담을 우리가 마사지 쿠폰을 꼭 끊어주실 게 아니고요. 5회 정도 유료로 상담을 받으면서 서로를 잘 조율해 갈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을 오히려 선물로 주신다면 호칭에 대한 변경뿐만 아니라 그 네. 호칭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이 아들도 불편하게 생각할 부분이었을 거예요. 네. 바꿀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받는 5회 정도의 상담이 오히려 남은 생애 동안에 갈등을 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과 방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5회 정도 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요 쿠폰 같은 걸 끊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적어도 부모로서 요거 한 가지는 좀 부탁하고 싶은데 괜찮겠니라고 한 가지 정도는 전 말씀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오해 상담은 용한 상담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땡땡땡 땡땡땡땡. 네. 아니 부모 입장에서는 그 내 아이가 사랑하는 내 아이가 데려온 사람의 됨됨이 정도는 보고 싶은 거잖아요. 아유, 그럼요. 네. 재산 뭐 이런 게 아니고 뭘 좀 갖췄으면 좋을까요? 저는 아까 좀 말씀하시긴 했지만 전 정말 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남을 먼저 존중해주고 상대방 그리고 또 부모님
그 남을 존중해준다는 뜻은 나를 존중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거기에 더불어서 뭐 성격 좋고 뭐 돈도 좀 갖추고 있고 뭐 술도 좀 마시고 뭐 좋아하시면 뭐 취미 활동 비슷한 이런 건 옵션으로 따라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아, 근데 옵션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 아, 많습니까? 네. 아, 근데 소장님의 그런 실질적인 팁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키나 재산이 아니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거 하나쯤은 꼭 좀 챙겨봐라.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키나 재산 뭐 이런 거 다 있으면 좋겠지만 네. 저는 진짜 관심 있게 만약에 제 아들과 딸이 결혼한다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사위감, 며느리감에게 뭐냐? 첫째, 생애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어떤 일이었느냐라는 거 물어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살아가며 위기를 극복하거나 위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이 친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가 저는 최고의 관심사이고 이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얘네들 삶의 가장 중요한 성공 자원이자 극복 과정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꼭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연애할 때 잘 만나다가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 싸우더니 헤어지는 커플도 많거든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거 조심하지 않으면 파혼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통계를 조사를 보면 네. 결혼 전에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싸웠다라는 그 비율이 36%입니다. 굉장히 많이 싸우는 거죠. 그러면 보통 경제적인 갈등은 공통으로 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남녀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주의하고 사람들 자꾸 내 파트너가 비교하더라. 또 양가 어르신들의 간섭이 너무 힘들었다.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내 예비 남편이 결혼 준비하는데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그래, 거. 맞아. 또 그리고 서로 간의 취향이 좀 많이 달라서 네. 이런 부분에서 다툼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보통 우리가 결혼 전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그 이전보다 더 자주 위로하고 더 자주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준비할 게 많아서 스트레스가 높아요. 두 번째는 다른 누구보다 두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두 사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두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그래야 위로도 격려도 발생하겠죠. 세 번째로는 안정적인 조언자를 찾으셔야 돼요. 안정적인 조언자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건강한 먼저 결혼한 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결혼예비 상담, 결혼예비 교육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보통은 5주 이내에 다 결정이 되고 그 과정에 마음의 준비와 몸의 준비와 돈의 준비와 이런 관계의 준비까지 다 함께 교육을 하거든요. 꼭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결혼 또 행복한 그래요. 출발점을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네. 저는 아이들이 다 크면 부모는 좀 빠져주는 게 좋다. 네. 너무, 그럴 수 있겠어요? 너무 애들한테 집착하면요. 이게 짐스러워진다고. 피곤할 수 그래, 있죠. 맞아. 물론 알아서, 걱정, 너희들 물론 알아서 걱정돼서 해라. 하는 거지.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올 때 아침에는 좀 쌀쌀했는데 오후에는 좀 풀어지는 모양. 네, 오늘 낮 기온이 제법 오르는 것 같고요. 또 하늘 표정도 맑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 선선한 가을 날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